그깟 50만 원 푼돈 쥐어주면서 아주 생색은 지 혼자 다 낸다니까? 꼬리 100개 달린 요물 같은 년. 퇴근길 실수로 걸린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끔찍한 조롱이 들려왔습니다. 친정엄마 용돈까지 줄여가며 3년간 바친 돈이 단숨에 하찮은 푼돈으로 전락했죠. 앞에서는 다정한 척 제 돈을 빼먹고 뒤에서는 시누이와 함께 저를 벌레 취급하며 씹어대던 시댁 식구들. 좋습니다. 원하신다면 그 불쾌한 푼돈 오늘부로 완벽하게 끊어드리죠. 호구 며느리의 통쾌한 참교육 반격이 시작됩니다. 평범한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늦은 야근을 마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걷고 있었죠. 온몸은 물먹은 솜처럼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밤 공기는 제법 시원해서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종일 엑셀표와 씨름하며 모니터를 보느라 뻑뻑해진 눈을 한번 비비고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남편에게 전화를 걸 생각이었거든요. 여보, 나 이제 퇴근해. 자기야, 저녁은 먹었어? 집에 가서 대충 같이 먹자. 이런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고단한 하루의 피로를 풀고 싶었습니다. 최근 통화 목록을 열고 맨 위에 있는 번호를 무심코 눌렀어요.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2~3번 울리더니 덜컥하고 전화가 연결되었죠.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는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자기야? 제가 조그맣게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대신 누군가 달그락거리며 찻잔이나 그릇을 치우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익숙하고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제 고막을 때렸죠. 아휴, 말도 마. 내가 아주 속이 터져서 제명에 못 살지 싶어. 순간 등줄기가 뻣뻣해졌습니다. 분명히 시어머니의 목소리였거든요. 그제야 저는 휴대폰 화면을 눈앞으로 가져와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통화 중인 상대방의 이름은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로 떡하니 떠 있었어요. 피곤한 나머지 통화 목록에서 남편 번호 바로 아래에 있던 시어머니 번호를 잘못 누른 것이었죠. 당황한 저는 서둘러 빨간색 종료 버튼을 누르려고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실수로 전화를 걸어놓고는 죄송하다고 변명하기도 왠지 민망하고 껄끄러웠거든요. 손가락이 종료 버튼에 막 닿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언니, 그래서 며느리가 매달 용돈을 얼마나 보내준다고? 누군가 묻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 톤을 보아하니 아마도 시어머니와 가깝게 지내시는 동네 친구 이말자 아주머니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손가락은 허공에서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죠. 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아주머니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아주 크게 치며 대답하셨습니다. 얼마는 무슨 얼마. 그깟 50만 원 띡 보내놓고 아주 생색이란 생색은지 혼자 다 내지. 그 푼돈 쥐어주면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효부 노릇이라도 하는 줄 안다니까.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아스팔트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가로등 아래를 걷던 발걸음이 시멘트 바닥에 단단히 얼어붙어 버린 것처럼 도저히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었죠. 그래도 매달 그렇게 꼬박꼬박 며느리가 돈 보내주는 게 어디야. 요즘 젊은 애들 자기들 살기도 바쁘다고 부모 챙기지도 않는 집이 태반이야. 댁내 며느리가 참 착하고 싹싹하네. 말자 아주머니가 저를 감싸주듯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반응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착하기는 개뿔이 착해. 내가 우리 아들 어떻게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없는 살림에 허리띠 졸라매서 대학 보내고 대기업 번듯하게 취직시켜놨더니
어디서 저런 맹꽁이 같은 걸 데려와서는 내 속을 이렇게 썩여. 내가 아들 뺏긴 거 생각하면 지금도 밤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가슴을 친다니까. 그리고 그 돈 50만 원 따지고 보면 우리 아들이 피땀 흘려 벌어온 돈으로 주는 거잖아. 그게 어떻게 지 돈이야. 내 아들 돈이지. 머리를 둔기로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제가 버는 제 월급에서 매달 한 번도 빠짐없이 쪼개고 쪼개서 보내드린 돈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지난 3년 동안 정말 단 한 달도 이체를 미루거나 밀린 적이 없었어요. 저희 부부 형편이 남들처럼 넉넉해서 여유롭게 드린 것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친정 엄마에게는 30만 원밖에 못 보내드리면서도 시어머니께는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제 용돈을 줄여가며 억지로 50만 원을 맞춰서 드렸던 거였죠. 그런데 그 피 같은 돈이 며느리로서 다하고자 했던 제 지극한 정성이 시어머니 입에서는 순식간에 그깟 푼돈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어휴, 참아. 그래도 며느리가 명절마다 선물도 제일 좋은 걸로 해오고 택배도 자주 보내주잖아. 말자 아주머니가 난처한 듯 다시 한번 시어머니를 달래려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화가 난 듯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말도 마, 언니. 지난번 추석에 지가 최고급이라고 들고 온 한우 세트도 그래. 고기가 아주 질겨서 고무줄 씹는 줄 알았지 뭐야. 아마 백화점에서 제대로 비싼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어디 시장통에서 제일 싼 걸로 대충 사왔겠지. 속이 얼마나 시커먼지 몰라. 내 앞에서는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꼬리치고 살랑거리는데 그 꼴이 아주 가증스러워 죽겠어. 휴대폰을 쥔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시야가 마구 흔들렸어요. 그 한우 세트, 남편이랑 주말에 마장동 축산시장까지 굳이 찾아가서 발품 팔고 흥정하며 제일 좋은 툭불 단급으로 정성껏 골라온 거였습니다. 상에 올렸을 때 맛있게 드셨다며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는다며 제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으시던 시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다정했던 미소가 전부 새빨간 가짜였고 거짓 연기였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의 등골 서늘한 험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 주희한테도 맨날 그러잖아. 앞에서는 아가씨, 아가씨 하면서 살갑게 구는 척 하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우리 딸이 얄밉고 꼴 보기 싫겠어. 우리 딸이 예쁜 옷이라도 하나 새로 사입고 놀러 가면 지는 돈 없어서 궁상맞게 못 사는데 시누이는 잘 꾸미고 다니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질투가 나겠지. 내 딸 교묘하게 무시하는 거 내가 늙었다고 모를 줄 알고. 아주 꼬리가 100개 달린 요물이야, 요물.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픽 하고 새어나왔습니다. 주말마다 툭하면 예고도 없이 신혼집 소파에 누워 밥해달라고 떼를 쓰던 시누이였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의 동생이니까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꾹 참고 웃는 얼굴로 찌개 끓이고 반찬 꺼내서 정성껏 밥상 차려 대령했죠.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새언니는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냐고 유행 지났다고 비아냥거리던 시누이를 보면서도 저는 끝끝내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인내의 시간과 며느리로서의 도리가 시어머니에게는 제가 시누이를 질투하고 무시하는 요망한 행동으로 둔갑해 있었던 겁니다. 언니, 그래도 너무 며느리 쥐 잡듯이 미워하지 마. 나중에 늙고 병들면 다 며느리 덕 보고 살아야 하는 게 우리네 인생이야. 어우, 누가 걔 덕을 본대? 나는 죽을 때까지 우리 아들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호강하며 살 거야. 그깟 50만 원 푼돈 안 받아도 내 귀한 아들이 다 알아서 챙겨줄 건데 내가 왜 며느리 눈치를 봐. 어우, 진짜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얄미운 년이야. 전화기 너머에서 또렷하게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욕설에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너무 세게 깨물어서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확 번졌어요.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조금의 부끄러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내리면서 머리끝까지 오싹해지는 기분이었죠.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는 펄펄 끓는 뜨거운 용암 같은 것이 주체할 수 없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대로 전화를 확 끊어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제가 이 끔찍한 대화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있다고 소리라도 빽쳐야 할까요? 하지만 충격이 너무 큰 나머지 제 목구멍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아 올린 저의 헌신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파열음만 귓가에 미친 듯이 맴돌았어요. 저를 친딸처럼 생각한다며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시던 시어머니의 얼굴, 회사 다니느라 고생이 많다며 수고했다고 어깨를 토닥여 주시던 그 따뜻했던 손길, 그 모든 것이 한낱 정교하고 가증스럽게 꾸며진 한편의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어머니의 연극 무대 위에서 가장 어리석고 멍청하게 노란한 불쌍한 피에로였던 겁니다. 참았던 눈물이 울컥 차올라 가로등 불빛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손등으로 거칠게 눈물을 훔쳐내고 휴대폰 화면을 무섭게 노려보았어요. 통화 시간은 어느새 15분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15분 동안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물조차 마시지 않는지 쉬지 않고 제 흉을 쏟아내고 계셨죠. 듣고 있는 말자 아주머니조차 대꾸하기 지쳤는지 침묵을 지킬 정도였습니다. 손가락이 다시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빨간색 종료 버튼을 꾹 눌러버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까맣게 꺼지며 시끄러웠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뚝 끊겼지만 제 머릿속은 오히려 더 끔찍하게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그깟 푼돈, 맹꽁이, 생색, 요물. 시어머니가 침을 튀기며 내뱉은 저열한 단어들이 하나하나 살아서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 한가운데에 아주 깊숙이 꽂혔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만 꽉 막힌 듯이 가슴이 답답해서 제대로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매일 오가던 익숙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오늘따라 너무나 아득하고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이 참담하고 수치스러운 기분을 집에서 기다리는 남편에게 대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시어머니 말이라면 끔찍하게 위하는 남편은 과연 제 말을 오롯이 믿어주기나 할까요? 머릿속이 수만 가닥의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엉켜서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핸드백 끈을 쥔 두 손에 하얗게 핏기가 가실 정도로 바짝 힘이 들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걷기 힘들어서 근처 버스 정류장 빈 벤치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고개를 무릎 사이로 푹 숙인 채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얼마나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신이 아득해질 때쯤 주머니 속에서 짧은 진동이 징하고 울렸어요. 꺼내보니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자기야 도대체 지금 어디야? 왜 이렇게 안 와? 나 배고파서 죽기 일보 직전이야. 세상 편안하고 밝은 태평한 남편의 목소리를 듣자 억눌렀던 분노와 설움이 목구멍 끝까지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나 지금 부지런히 가고 있어.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최대한 목소리가 떨리거나 우는 티가 나지 않게 대답하려고 입술을 깨물며
애를 썼습니다. 빨리 와서 같이 밥 먹자. 나 오늘 회사에서 부장님 때문에 진짜 피곤했어. 남편은 늘 그렇듯 자기 힘든 것만 쪼르르 털어놓으며 먼저 투정을 부리죠. 여느 때 같으면 오구오구 고생했다고 받아주었겠지만 오늘만큼은 그 다정한 투정조차 너무나 야속하고 징그럽게 들렸습니다. 알았어.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벤치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눈물 자국이 바싹 말라붙어 얼굴이 당겨왔어요. 만신창이가 되어 무너져 내린 가슴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 저는 다시 집을 향해 무겁디 무거운 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당장 남편에게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을 남김없이 이야기해야겠다고 수백 번 다짐하면서요. 제가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같이 지난 3년을 허비하며 살아왔는지 그 차갑고 잔인한 현실을 아주 똑똑히 두 눈 뜨고 마주해야 할 잔혹한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집안은 평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벌러덩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죠. 제 굳은 표정을 보고도 무슨 일이 있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배고프다며 밥부터 찾더군요. 도저히 밥을 넘길 자신이 없어서 대충 찌개만 데워 차려주고는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귓가에는 시어머니의 그 날카롭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환청처럼 계속 맴돌았어요. 내내 뒤척이는 제 옆에서 남편은 세상 모르고 코까지 골며 아주 단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태평한 숨소리를 듣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에서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눈물이 베개 솔기를 적셨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꾸벅꾸벅 졸며 아침을 먹는 남편을 향해 저는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어제 저녁에 퇴근길에 어머니랑 통화했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실수로 전화를 걸었는데 어머니가 모르고 받으셨어. 남편이 국을 떠먹다 말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응? 우리 엄마가? 무슨 소리야? 전화를 받았는데 모를 수가 있어?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어젯밤 들었던 충격적인 대화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쏟아냈습니다. 매달 보내드리는 50만 원을 그깟 푼돈이라고 하셨다는 것부터 시작했죠. 제가 며느리 노릇하며 생색을 낸다고 저를 맹꽁이 같고 꼬리밖에 달린 요물이라고 욕하셨던 것까지 전부 다 말입니다. 툭불 한우 세트를 즐기다고 흉보며 제 진심을 짓밟은 이야기까지 꺼낼 때는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남편의 표정은 점점 묘하게 굳어졌습니다. 미안해하거나 같이 화를 내줄 줄 알았던 제 기대는 아주 철저하게 무너졌죠. 남편은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식탁에 내려놓더니 오히려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너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닌데. 네가 퇴근하고 피곤해서 환청을 들은 거겠지. 아니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네가 오해했거나.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 15분 넘게 말자 아주머니랑 통화하면서 내 욕을 그렇게 쏟아내셨다고. 내가 귀가 먹었니? 어떻게 내 욕을 하는 걸 헷갈릴 수가 있어.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도 지지 않고 눈을 부릅뜨며 맞받아쳤습니다. 아니, 100번 양보해서 엄마가 그런 비슷한 말을 했다고 쳐. 우리 엄마가 원래 말실수를 좀 하시잖아.
동네 아주머니 앞에서 자존심 세우려고 좀 과장해서 말씀하신 거겠지. 그리고 옛날 어른들 원래 입이 좀 거칠잖아. 말투가 퉁명스러워서 그렇지 속은 절대 안 그런 분이야. 네가 며느리니까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돼? 남편의 그 말은 시어머니의 욕설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파고 들어왔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위로해 주기는커녕 끝까지 자기 어머니 편만 들고 있었죠. 어머니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전형적인 마마보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신 진짜 너무한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월급 쪽에서 매달 용돈 드리고 명절마다 최고급 선물 세트 바치면서 당신 집안에 최선을 다했잖아. 그런데 나보고 이해를 하라고? 당신은 내 상처는 안 보이고 당신 어머니 체면만 중요해? 아, 아침부터 왜 이렇게 사람 피곤하게 해? 알았어. 내가 나중에 엄마한테 슬쩍 물어볼 테니까 그만 좀 해. 별것도 아닌 일로 진짜 유난이네. 남편은 짜증을 팍 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출근하겠다며 횡하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제 뺨을 세게 후려치는 것 같았어요. 텅 빈 거실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 식은 국그릇을 바라보며 저는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시어머니에게 받은 충격 못지않게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죠. 눈물을 닦아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시어머니가 정말 악의 없이 홧김에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니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의 행동에는 묘하게 찜찜하고 불편한 구석이 참 많았어요. 그때는 제가 예민한 거라고 자책하며 억지로 넘겼던 기억들이 이제야 선명한 퍼즐 조각처럼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혼 초에 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친척들 앞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우리 며느리가 아주 복덩이야. 얼굴도 예쁘고 직장도 번듯하고 우리 아들한테 아주 딱 맞는 짝이지 뭐람. 내가 복이 많아서 이런 며느리를 다 봤어. 그때는 그 칭찬이 너무나 진심 같아서 콧날이 시큰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다가 거실 베란다 쪽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속닥거리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엄마, 새언니네 친정 진짜 그렇게 좁고 허름해? 오빠가 아깝다 진짜. 시누이의 콧소리 섞인 질문에 시어머니가 아주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쉿, 조용히 해. 그 집안이 원래 좀 배운 것도 없고 없이 살아서 격이 떨어지잖니. 그래도 어쩌겠어. 내 오빠가 좋다고 죽고 못 사는 걸. 그냥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니 우리 집 수준에 맞춰서 싹 뜯어 고쳐 놔야지. 친정 티 내는 건 내가 아주 싹을 잘라버릴 거야. 그때 주방에 선 채로 과일 칼을 쥐고 얼마나 벌벌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시누이 앞이라서 허세를 부리시는 거겠지. 내가 더 잘하면 진심으로 안아주시겠지 하고 바보같이 제 자신을 위로하며 모른 척 넘어갔었죠. 앞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시어머니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제 친정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던 그 이중적인 모습? 그게 바로 시어머니의 진짜 본성이었던 겁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상황이 너무나 맑고 투명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 혼자만의 착각 속에 빠져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 정성은 애초에 닿을 곳이 없는 헛된 발버둥이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평생 저를 지켜주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도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슴속에서 슬픔과 억울함이 서서히 걷히고 그 자리에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단단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저는 철저하게 이방인이자 호구였어요.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강하게 스치고 지나갔죠. 자꾸만 눈앞에 눈물이 고였지만 저는 소매로 눈가를 벅벅 거칠게 문질러 닦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팽팽했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기억의 태엽을 감아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았습니다. 애초에 첫 단추부터가 단단히 잘못 끼워져 있었던 겁니다. 남편과 연애를 끝내고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처음 상견례를 하던 그 숨막히던 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예약하신 아주 비싸고 고급스러운 한정식 식당이었습니다. 잔뜩 긴장한 저희 친정엄마는 평소에 입지도 않던 낡은 정장을 꺼내 입고 나오셨죠. 시어머니는 위아래로 번쩍거리는 명품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호호 웃으며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하지만 이야기가 저희 친정집의 경제적인 형편으로 넘어가자 시어머니의 표정은 아주 미묘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우리 집 바깥 양반이 일찍 세상을 뜨는 바람에 제가 혼자 식당이라면서 저희 딸을 어렵게 키웠습니다. 그래도 어디 가서 남한테 빚지고 살지는 않았으니 예쁘게 봐주십시오. 친정엄마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솔직하고 정중한 말씀에 시어머니는 찻잔을 탁 내려놓으시며 빙그레 웃으셨죠. 아휴, 고생 많으셨네요. 그런데 사부인, 저희 주성이가 어디 하나 부족한 게 없는 귀한 아들이잖아요. 대기업 다니지, 인물 훤칠하지, 어딜 내놔도 1등 신랑감 아닙니까? 솔직히 저희 집안 수준에는 조금 안 맞는 혼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들이 저렇게 좋다고 눈에 콩깍지가 씌었으니 어쩌겠어요. 제가 넓은 마음으로 품어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때 친정엄마의 어깨가 움찔하고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칭찬의 탈을 쓴 아주 교묘하고 날카로운 무시였죠. 딸 가진 죄인이라는 옛말처럼 친정엄마는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그저 묵묵히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저 역시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남편의 손을 꽉 쥐며 애써 참아 넘겼습니다. 내가 앞으로 시댁에 더 잘하면 어머니도 마음을 열어주시겠지 하고 순진하게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은근한 무시와 멸시는 결혼 준비 내내 아주 끈질기게 이어졌어요. 예단을 생략하자는 말에도 겉으로는 좋다고 하시면서 뒤에서는 뼈 있는 말을 툭툭 던지셨죠. 예, 하경아. 내 친정이 어려워서 예단 못하는 건 나도 다 이해한다. 그런데 남들 보는 눈이라는 게 있잖니. 내 친구들은 며느리한테 모피 코트다, 명품 가방이다 다 받아 자랑하는데 나는 어디 가서 말도 못 꺼내게 생겼다. 그래도 어쩌겠니? 없는 집에서 억지로 빚내서 해올 수도 없고 그냥 내가 체면 구기고 참아야지. 그때마다 저는 죄인이 된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연신 죄송하다고 빌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가시방석 같은 결혼 준비를 마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 주말이었습니다. 새로운 살림을 합치며 생활비와 용돈 계획을 세워야 했죠. 식탁에 마주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며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매달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조금씩이라도 보내드리는 게 어떨까? 아무리 빠듯해도 그게 도리인 것 같아. 그래, 나는 상관없어. 네가 가계부 쓰니까 네가 알아서 정해봐. 얼마씩 드리려고? 남편은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제가 생각한 금액을 말했어요. 어머니한테는 매달 50만 원씩 보내드리고 우리 엄마한테는 30만 원만 보내드리려고 해.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고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진짜? 그래도 돼? 우리 엄마한테 50만 원이나 드리고 장모님한테는 30만 원만 드리면 장모님이 서운해 하시지 않겠어? 너네 집도 형편 넉넉한 거 아니잖아. 응, 괜찮아. 우리 엄마는 내가 설명하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어머니가 나 결혼할 때 혼수 안 해왔다고 속상해 하셨잖아. 내가 며느리로서 싹싹하게 잘하고 돈도 넉넉하게 챙겨드리면 나중에는 우리 엄마 무시했던 것도 미안해 하시고 나를 친딸처럼 아껴주시지 않을까 해서 내가 어머니한테 점수 따고 싶어서 그래, 여보. 제 입으로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바늘에 찔린 듯 따끔거렸습니다. 평생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불기운을 맞으며 저를 홀로 키워주신 가엾은 우리 친정엄마. 그런 엄마에게는 고작 30만 원을 보내면서 저를 대놓고 무시하던 시어머니에게는 50만 원을 바치기로 스스로 결정한 거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그 간절함과 서러움이 빚어낸 끔찍한 선택이었죠. 그날 밤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용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내가 매달 용돈 조금씩 보낼게. 근데 오빠네 어머니한테는 50만 원 보내고 엄마한테는 30만 원만 보내려고 해. 미안해 엄마. 내가 나중에 돈 더 많이 벌면 그때는 똑같이 맞춰줄게.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섭섭해서 우시는 건 아닐까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하지만 이내 들려온 엄마의 목소리는 너무나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장하다. 엄마는 돈 하나도 안 보내줘도 괜찮아. 시어머니한테 더 잘해드리는 게 당연한 거지. 네가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해야 시댁에서도 너를 귀하게 대접해 주시는 거야. 엄마 걱정은 하등할 것 없고 시어머니한테 싹싹하게 잘해드려. 알았지? 바보 같은 우리 엄마. 딸이 시댁에서 구박이라도 받을까봐 당신 용돈이 깎이는데도 그저 잘했다고 칭찬만 해주셨습니다. 그때 엄마의 목소리를 떠올리자 거실 바닥에 앉아있던 제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50만 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제일 싼 메뉴만 골라 먹고 철이 바뀌어도 새 옷 한 벌 사입지 않고 아득바득 모은 돈이었어요. 그 피 같은 돈을 우리 엄마 목까지 깎아가며 바친 그 돈을 시어머니는 푼돈이라며 비웃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며느리로서 인정받기 위해 무릎 꿇고 바쳤던 정성이 오히려 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있었죠. 가슴을 치며 소리 없는 통곡을 삼켰습니다. 바보 천치 같은 윤하경. 착한 며느리 병에 걸려서 스스로를 갉아먹고 친정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알량한 평화의 껍데기가 완벽하게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눈물을 소매로 꾹꾹 눌러 닦으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바보처럼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차갑게 식어버린 거실 바닥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시어머니의 두 얼굴을 깨닫고 나니 그동안 제 속을 까맣게 태웠던 또 다른 사람의 얼굴이 아주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바로 얄밉기 짝이 없는 신우이였어요.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이는 저보다 2살이 어렸지만 시댁에서는 아주 대단한 상전 노릇을 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신우이는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혹은 저희 신혼집에 불쑥 찾아올 때마다 교묘한 말로 제 속을 박벅 긁어놓곤 했거든요. 제가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에게 인정받으려 발버둥 쳤던 것처럼 신우이에게도 참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생일이면 큰맘 먹고 예쁜 블라우스를 사서 선물했고 명절에는 따로 예쁜 봉투에 용돈까지 담아서 챙겨주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빈정거림 뿐이었습니다. 지난달 주말에 신우이가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쳐들어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냉장고를 뒤져서 부랴부랴 불고기를 볶고 찌개를 끓여서 땀을 뻘뻘 흘리며 정성껏 점심상을 차려냈어요. 식탁에 앉은 신우이는 젓가락으로 불고기를 툭툭 건드리더니 입술을 삐죽 내밀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이거 고기가 왜 이렇게 질겨요? 간도 너무 달아서 도저히 못 먹겠네. 새언니는 요리를 잘 못하시나 봐요. 우리 엄마는 불고기 할 때 배도 갈아 넣고 양파도 듬뿍 넣어서 아주 야들야들하게 잘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신나서 거들고 나섰죠. 맞아. 나도 우리 엄마가 해준 불고기가 제일 맛있더라. 여보, 당신도 다음에 엄마한테 레시피 좀 제대로 배워봐. 저는 그 순간 앞치마를 쥔 손에 꽉 힘을 주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요. 제가 퇴근하고 급하게 하느라 아직 요리가 서툴러서 미안해요. 다음에는 아가씨 입맛에 맞게 더 신경 써서 해볼게요. 속으로는 너무 얄미워서 차려놓은 밥상을 확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가족이니까, 내 남편의 동생이니까 꾹 참았습니다. 신우이의 깎아내리기는 요리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출근하려고 거실에 놓아둔 가방을 보더니 아주 큰 소리로 웃으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죠. 어머, 새언니. 그 가방 완전 작년 모델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촌스러운 디자인을 들고 다녀요. 요즘은 작고 반짝이는 게 유행인데. 오빠, 새언니 가방 좀 하나 새로 사주지 그래요? 마치 자기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이라도 되는 양 제 옷차림과 물건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대놓고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친정엄마가 해주신 참아라, 며느리가 무조건 참아야 집안이 평안하다는 말씀을 속으로 수백 번도 더 되뇌며 삼키고 또 삼켰어요. 그런데 며칠 전 제 인내심을 산산조각 내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신우이는 저녁을 얻어먹겠다며 뻔뻔하게 저희 집에 와 있었죠. 밥을 다 먹고 신우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거실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던 신우이의 휴대폰 화면이 번쩍하고 밝아졌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음이 짧게 울렸어요. 남의 휴대폰을 훔쳐보는 건 나쁜 짓이지만 화면에 아주 큼지막하게 뜬 메시지 내용이 제 시선을 단번에 확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그리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이름은 아주 선명하게 우리끼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끼리라니. 저는 홀린 듯이 소파로 다가가 휴대폰 화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 잠금이 풀려 있던 탓에 대화방의 내용이 아주 훤히 들여다보였죠. 아휴, 우리 딸. 새언니가 해준 밥이 맛없어서 어쩌니. 오빠 월급은 지가 다 쥐고 흔들면서 생색은 혼자 다 내고 밥상 하나 제대로 못 차려서 원. 시어머니의 메시지 위로 신우이가 남겨둔 답장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내 말이 엄마. 나 진짜 짜증나서 몇 숟가락 뜨다가
그냥 버렸잖아. 그리고 지난번 명절에 새언니가 들고 온 그 한우 세트도 아무리 봐도 시장통에서 산 싸구려 같지 않아? 포장만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고기는 퍽퍽해서 못 먹겠더라니까. 그러게 말이다.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지가 샀으면서 어디서 제일 싼 걸 주워 와가지고는 명절에 온 세트가 아주 촌스러워서 꼴도 보기 싫어. 심장이 천길랑 떨어지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우리끼리라는 이름의 그 비밀 대화방에는 제 남편도 없었고 당연히 저도 없었습니다. 오직 시어머니와 시누이단 둘이서만 매일매일 제 욕을 안주 삼아 신나게 씹고 뜯고 맛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매달 보내드린 용돈을 푼돈이라고 비웃던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이 다시 한번 귓가를 때렸습니다. 시누이마저 저를 그토록 우습게 여기고 뒤에서 매일같이 조롱하고 있었다니요. 딸깍하고 화장실 문이 열리며 시누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주방으로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어요. 설거지통에 아무렇게나 쌓인 밥그릇들을 내려다보며 쌓아 흐르는 수돗물 소리에 제 비참한 울음소리를 꿀꺽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서운함이나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는 차원이 다른 감정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지독하고 끔찍한 자괴감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나는 도대체 이 집안에서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무릎을 꿇고 굽히며 살았던 걸까? 사랑받고 싶어서 꼬리를 흔드는 가엾은 강아지처럼 다가갔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었던 겁니다. 그저 자기 아들과 오빠의 돈을 축내는 얄미운 여자, 함부로 부려먹고 뒤에서 씹어대기 아주 좋은 만만한 화풀이 대상이었을 뿐이죠. 우리 친정엄마는 늙고 병든 몸으로 식당 바닥을 닦으면서도 내 딸 기죽지 말라고 용돈마저 마다하셨는데 저는 엄마의 그 귀한 사랑을 짓밟아가며 이런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여보, 나 과일 좀 깎아줘. 주희도 밥 먹었더니 입가심으로 과일 먹고 싶대. 거실에서 배를 두드리며 누워있을 남편의 철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 엄마와 여동생이 자기 아내를 얼마나 무참히 짓밟고 있는지 꿈에도 모르는 그 태평하고 멍청한 목소리. 그 소리를 듣자 제 가슴 한복판이 아주 까맣게 타들어가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방 수건에 거칠어진 두 손을 닦으며 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자책하던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며 그 자리에 단단한 돌덩이가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것, 이제는 이 비참한 희생의 사슬을 내 손으로 직접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떻게 과일을 깎아내고 시누이를 배웅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허수아비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시누이가 돌아가고 남편마저 코를 골며 잠든 깊은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거실 구석에 웅크려 앉아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연락처 목록을 한참 동안 스크롤하다가 익숙한 이름 하나를 눌렀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 우리 친정엄마였어요. 따르릉 울리는 통화 연결음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서글프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지 않아 엄마가 부스스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셨죠. 하경아.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잠결에도 딸의 전화에 화들짝 놀라 걱정부터 하시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꾹꾹 눌러 참았던 눈물이 기어이 둑을 무너뜨리고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나 어떡해. 입을 떼자마자 서러운 통곡이 터져나와서 도저히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결혼하고 지난 3년 동안 시댁에서 아무리 서러운 일을 당해도 엄마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내색한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가슴 아프게 하기 싫어서 늘 시어머니가 잘해주신다고, 남편이 잘 챙겨준다고 거짓말만 해왔거든요. 하경아,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이 밤중에 그렇게 서럽게 울어? 남편이 속 썩였어? 아니면 시어머니가 또 무슨 쓴소리 하셨니? 말 좀 해봐라. 엄마 속 터진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삼키며 어제와 오늘 제가 겪은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보내드린 용돈 50만 원을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그깟 푼돈이라며 비웃고 다니신 뒤 저를 맹꽁이 같고 요물 같다고 욕하셨던 그 끔찍한 통화 내용.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자기들끼리만 비밀 대화방을 만들어서 제 친정을 무시하고 매일같이 제 흉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전부 다 쏟아냈어요. 엄마, 나 그동안 진짜 잘해보려고 했어. 엄마 용돈 깎아가면서 어머니한테 꼬박꼬박 돈 보내드리고 시누이한테도 밉보이지 않으려고 비위 다 맞췄어. 근데 그 사람들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대. 그냥 자기 아들 돈 뺏어 먹는 눈엣가시, 만만한 화풀이 대상이었던 거야. 엄마, 나 진짜 더 이상은 못 참을 것 같아. 나 너무 억울하고 비참해서 숨이 안 쉬어져.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계시던 엄마는 깊은 한숨을 푹 내쉬셨습니다. 그리고는 옛날 어른들이 의뢰하시는 익숙한 말로 저를 달래기 시작하셨죠. 아이고, 내 새끼. 원래 시집살이가 다 그런 거다. 시어머니가 몰라서 그러시는 거야. 네가 조금만 더 참고 살갑게 굴면 언젠가는 진심을 알아주실 거다. 여자가 결혼해서 남의 집 식구 되기가 어디 그리 쉬운 줄 아냐. 다들 그렇게 속 끓이면서 둥글게 둥글게 맞춰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훌훌 털어버려라. 응? 엄마의 그 위로가 평소 같았으면 저를 다독여 주었겠지만 오늘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싫어 엄마. 내가 왜 참아야 해.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굽신거려야 하는데. 나 이제 그렇게 바보처럼 안 살 거야. 참고 또 참아봤자 돌아오는 건 무시하고 조롱뿐이잖아. 제 악에 바친 절규의 수화기 너머에서 엄마의 숨소리가 뚝 멎었습니다. 아마도 항상 순종적이고 착하기만 했던 딸이 이렇게 독을 품고 소리치는 모습은 처음 보셨을 테니까요. 한참 동안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적을 깨고 다시 들려온 엄마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물기가 축축하게 배어 있는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듯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경아, 네가 그렇게까지 힘들게 사는 줄 엄마가 진짜 몰랐다. 내가 귀하게 낳아서 애지중지 키운 내 딸이 남의 집 가서 그렇게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줄도 모르고 이 못난 애미가 맨날 참으라고만 했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흑흑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서러운 울음소리에 제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왔어요. 우리 친정어머니, 내 할머니 말이다. 나 시집 왔을 때 시집살이 얼마나 지독하게 시키셨는지 너도 알지. 밥상머리에서 반찬 투정은 기본이고 내 아빠 돈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쓸까봐 매일같이 내 주머니 다 뒤져보고 닥달하셨잖아. 내가 그 매서운 시집살이 견디느라 한겨울에 언손으로 빨래하면서도 소리내서 울지도 못했다. 가족이니까 내가 참으면 언젠가 알아주시겠지 하고 바보같이 평생을 다 바쳐서 모셨어. 그런데 하경아, 내가 평생 참고 살아보니까
결국 내 손에 남는 건 시커멓게 타버린 속하고 골병든 늙은 몸뚱이 하나뿐이더라. 엄마의 회한 섞인 고백이 제 귓전을 때렸습니다. 평생 할머니의 모진 구박을 묵묵히 견뎌내셨던 우리 엄마. 그 인내의 대가는 결코 따뜻한 인정이 아니라 낫지 않는 마음의 병과 굽은 허리뿐이었습니다. 내 딸아, 나는 참기만 하다가 내 젊은 세월 다 날려보냈다. 하지만 내 귀한 딸은 절대 나처럼 살게 안 둘 거다. 너는 나처럼 그렇게 억울하게 눈물 흘리며 살지 마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내 마음 짓밟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한테는 너도 잘해줄 필요 눈꼽만치도 없어. 당장 내일부터 다 끊어버려라. 시어머니 용돈이고 나발이고 10원 한 장 주지 말고 내 권리 네가 챙기면서 당당하게 살아. 엄마가 내 뒤에 버티고 서 있을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기 펴고 살아, 내 딸. 엄마의 그 단호하고 강인한 말씀이 캄캄했던 제 마음에 환한 불기둥을 세워주었습니다. 늘 체념하고 양보하는 법만 가르쳐 주셨던 엄마가 제 편에 서서 싸우라고 당당해지라고 등을 밀어주고 계셨어요. 그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큰 위안과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던 죄책감과 막연한 두려움이 연기처럼 사르르 흩어지는 기분이었죠. 응, 엄마. 알았어. 나 이제 진짜 안 참을 거야. 우리 엄마 가슴 아프게 한 만큼 나도 내 인생 지키면서 아주 똑똑하게 살게. 전화를 끊고 나니 창밖으로 희스름하게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뺨에 묻은 눈물 자국은 말라붙어 있었지만 제 두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그토록 무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스스로 굽히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50만 원이라는 돈으로 얄팍한 사랑을 구걸하려 했던 제 어리석음이 그들을 기고만장하게 만들었던 거였죠. 이제 그 헛된 구걸은 끝났습니다. 제가 쥐고 있던 것을 놓아버렸을 때 그 알량하고 비겁한 평화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볼 참이었습니다. 엄마와의 통화를 마친 뒤 저는 곧바로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맑았죠. 마음속을 꽉 채우고 있던 먹구름이 걷히고 아주 단단한 바위가 자리 잡은 기분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휴대폰 은행 앱부터 열었어요. 매달 25일이면 시어머니 계좌로 어김없이 빠져나가던 50만 원의 자동이체 설정을 그 자리에서 당장 해지해 버렸습니다. 화면에 해지 완료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곧 다가올 명절을 위해 백화점 온라인몰에 미리 예약해 두었던 최고급 과일 상자 배송도 모조리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명절에 드렸던 별도의 용돈, 철마다 보내드렸던 보약과 택배들, 그리고 의무감에 이틀에 한 번꼴로 하던 안부 전화까지 오늘부로 모조리 끝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이 하품을 쩍쩍하며 걸어 나왔어요. 세상 물정 모르고 푹 자고 일어난 그 얄미운 얼굴을 보니 헛웃음이 다 나오려고 했습니다. 여보, 당신 이리 와서 좀 앉아봐. 나 당신한테 아주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 제가 냉랭한 목소리로 부르자 남편은 머리를 극적이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할 말인데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 나 배고파. 밥부터 먹고 이야기하면 안 돼? 평소 같았으면 군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아침을 차렸겠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 오늘부로 어머니한테 보내던 용돈 싹 다 끊을 거야. 자동이체 방금 다 해지했어.
곧 다가오는 명절 선물 예약해둔 것도 전부 다 취소했고 남편의 눈이 순간 휘둥그레지더니 잠이 확 깬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갑자기 용돈을 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명절 선물은 또 왜 취소해? 내가 말했잖아. 이유는 당신이 제일 잘 알 텐데. 어머니가 내가 드리는 돈을 그깟 푼돈이라고 하셨다며. 그 푼돈 쥐어주면서 내가 생색을 낸다고 그렇게 싫어하셨잖아. 그래서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그 불쾌한 푼돈 이제 안 보내드리기로 결심한 거야.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콧방귀를 뀌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너 진짜 끝까지 이렇게 쪼잔하게 굴래? 어제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가 동네 아줌마 앞에서 체면 세우느라 그냥 해본 소리일 거라고.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진짜로 용돈을 끊어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너 진짜 무서운 애구나. 쪼잔하다는 말에 제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확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흥분하거나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또박또박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똑바로 들어. 내가 당신 집안 식구들한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려고 뼈 빠지게 돈 버는 줄 알아? 나 우리 엄마한테는 30만 원 보내면서 당신 어머니한테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바쳤어. 며느리 도리 다 하려고 내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야. 근데 그 귀한 정성을 어머니랑 시누이는 뒤에서 매일같이 씹고 뜯으며 비웃고 있었잖아. 제가 시누이 이야기까지 꺼내자 남편의 표정이 당황한 기색으로 굳어졌습니다. 비밀 단체 대화방에 대해 남편도 알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몰랐던 건지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더군요. 너 주희 이야기는 또 왜 나와? 엄마랑 주희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 연기하지 마. 당신 어머니랑 시누이가 나를 바보 취급하고 헐뜯는 동안 당신은 중간에서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방관했잖아. 아니, 오히려 툭하면 그 사람들 편들면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지. 그래서 나도 이제 며느리 노릇, 착한 아내 노릇 다 때려치우기로 했어. 어머니가 내 돈 받는 거 그렇게 자존심 상해하시니까 이제부터 용돈 보내고 싶으면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 월급에서 당신이 직접 보내든 말든 나는 이제 상관 안 할 테니까. 제 단호한 선언에 남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는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내 월급은 차 할부금 갚고 보험료 내면 남는 것도 별로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엄마 용돈을 줘? 그리고 며느리가 주던 돈을 갑자기 끊으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 네가 먼저 엄마한테 사과하고 좋게 좋게 넘어가자. 응? 사과라니요. 기가 막혀서 정말 뺨이라도 한 대 시원하게 갈겨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과를 해. 내 돈 주고 욕먹은 게 내 잘못이야? 당신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더 이상 당신이랑 실랑이 할 기력도 없으니까 알아서 해. 분명히 말하지만 내 통장에서는 이제 단돈 10원도 당신 집구석으로 들어가는 일 없을 거야. 말을 마친 저는 식탁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한숨을 푹푹 쉬는 소리를 냈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던 체증이 뻥 뚫리면서 날아갈 듯이 통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 저렇게 화를 내면 제가 먼저 꼬리를 내리고 눈치 보느라 전전긍긍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제 눈에서 더 이상 억울한 눈물 따위는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얼음처럼 단단하고 서늘한 결의만이 꽉 들어차 있었죠.
안방 화장대에 앉아 저는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즐겨찾기 목록 최상단에 항상 등록되어 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번호를 가차없이 지워버렸어요. 원래 주말마다 제가 먼저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하며 싹싹하게 안부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에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용돈을 끊었다는 통보도 굳이 제가 직접 입 아프게 할 필요가 없었죠. 매달 당연하게 꽂히던 그깟 푼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 그리고 굽신거리던 호구 며느리가 입을 싹 닫고 잠수함을 탔을 때 그들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지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그 오만한 콧대가 어떻게 꺾이는지 뒷짐지고 아주 여유롭게 구경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선전포고를 하고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김없이 매달 돌아오던 25일 월급날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아침 일찍 제 월급이 통장에 꽂히자마자 가장 먼저 시어머니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달랐어요. 돈이 빠져나가지 않은 제 통장 잔고를 보니 그렇게 마음이 든든하고 평화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식탁에 마주 앉아 무미건조하게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남편의 휴대폰이 거실에서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힐끔 보니 역시나 시어머니였죠. 남편은 흠칫 놀라며 제 눈치를 슬슬 보더니 황급히 전화를 들고 베란다 쪽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베란다 문을 닫아도 남편의 쩔쩔매는 목소리는 거실까지 아주 선명하게 다 들려왔어요. 엄마, 나 밥 먹고 있었지. 용돈? 이번 달 용돈 말이지. 그게 저기 하경이가 이번 달에 갑자기 목돈 들어갈 때가 있다고 해서. 아니야, 엄마, 하경이가 삐친 게 아니라 진짜 돈 나갈 때가 있어서 그래. 내가 나중에 따로 챙겨줄게. 남편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아주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며 큰 소리치던 주제에 막상 어머니 앞에서는 제가 돈을 안 준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할 용기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 비겁하고 찌질한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2주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남편의 어설픈 변명에도 며느리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자 슬슬 시어머니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모양이었어요. 회사에서 한참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제 휴대폰 화면이 번쩍이며 시어머니의 이름이 떴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회의를 하다가도 몰래 뛰어나가 싹싹하게 전화를 받았을 저였죠. 하지만 저는 턱을 괸 채로 책상 위에서 지잉 울리는 휴대폰을 그저 가만히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전화를 거절하는 빨간 버튼조차 누르지 않았어요. 스스로 지쳐서 끊어질 때까지 그냥 놔두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알림이 2통, 3통 쌓여갔지만 제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하기만 했어요. 제가 반응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셨을까요? 마침내 3주차 주말이 되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주 날카로운 벨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시누이의 전화였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해결을 못하니 결국 집안의 상전 노릇을 하던 시누이가 총대를 메고 나선 겁니다. 저는 입가에 살짝 미소를 띠며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기가 무섭게 시누이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새언니, 지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요? 어머니가 몇 번이나 전화를 하셨는데 왜 안 받아요? 지금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예요? 아주 기고만장해서 따져 묻는 그 목소리를 들으니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헛웃음이 픽 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무시라니요. 제가 바빠서 못 받았을 뿐인데 목소리가 참 크시네요. 제가 아주 여유롭고 차분하게 대답하자 신우이는 더 열이 받았는지 목청을 돋웠습니다. 바쁘긴 뭐가 바빠요. 그리고 이번 달 어머니 용돈은 왜 안 보낸 거예요? 오빠 말 들어보니까 언니가 갑자기 돈 줄 끊었다면서요? 우리 엄마가 지금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언니가 알기나 해요? 며느리가 돼서 꼬박꼬박 드리던 용돈을 아무 상의도 없이 끊어버리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당장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사과하시고 내일 아침 일찍 돈부터 입금하세요.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악독한 신우이 대사를 그대로 읊어대는 꼴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슴속 깊은 곳에 아주 서늘하게 갈아두었던 칼날을 꺼내어 정확하게 찔러 넣었죠. 주희 씨, 제가 늘 굽신거리며 부르던 호칭 대신 딱딱하게 이름을 부르자 수화기 너머에서 신우이가 헉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깟 푼돈이 안 들어오면 뭐가 그렇게 불편하세요? 순간 전화기 너머가 무덤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신우이의 거친 숨소리조차 뚝 멎어버렸죠. 저는 그 침묵을 여유롭게 즐기며 아주 또박또박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니가 늘 제 욕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깟 푼돈 50만 원 보내놓고 며느리랍시고 생색만 더럽게 낸다고요. 저를 맹꽁이에 꼬리 100개 달린 요물이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주희 씨도 어머니랑 매일같이 우리끼리 비밀방에서 제 흉보느라 바쁘셨잖아요. 제가 사온 툭불 한우 세트가 싸구려 같다고 아주 신나게 비웃으셨죠? 언니. 그걸 어떻게. 신우이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해서 혀가 꼬이는 소리가 여기까지 아주 선명하게 들렸어요. 어머니가 제 돈 받는 거 그렇게 불쾌하고 자존심 상해하시는데 며느리 된 도리로 제가 어떻게 계속 보내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심기 거스르지 않으려고 아주 깔끔하게 끊어드린 겁니다. 주희 씨도 오빠 돈으로 생색내는 새언니 꼴 보기 싫으셨을 텐데 잘된 일 아니에요? 앞으로 어머니 용돈은 그 잘난 오빠한테 직접 달라고 하세요. 언니, 저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신우이가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저는 아주 단호하게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오해요? 무슨 오해요? 내가 내 귀로 똑똑히 다 들었고 두 사람 카톡방도 내 두 눈으로 아주 선명하게 다 봤는데. 주희 씨, 어머니한테 똑똑히 전하세요. 제가 멍청하고 바보 같아서 푼돈 바치며 굽신거렸던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이런 시건방진 태도로 전화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내 남편 뒤에 숨어서 나한테 함부로 소리치면 그땐 내가 당신들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밥상 엎어버릴 테니까. 할 말을 마친 저는 미련 없이 종료 버튼을 툭 눌러버렸습니다. 통화가 끊어지며 찾아온 거실의 정적은 그야말로 짜릿하고 완벽했습니다. 제가 던진 한마디가 신우이의 입을 통해 시어머니의 귀에 그대로 꽂히게 될 거라는 걸 생각하니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뒤에서 남을 씹고 헐뜯던 그 가벼운 입방정이 결국 자기들 발등을 어떻게 찍어버렸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겠죠. 휴대폰을 식탁 위에 던져놓고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를 위해 달콤하고 시원한 과일 주스를 한 잔 갈아 마시고 싶어졌거든요. 이 짜릿한 승리감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완벽하게 만끽할 시간이었습니다. 신우이의 전화를 단칼에 끊어버린 후 며칠 동안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아주 유치하고 비열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친척들을 동원한 여론전이었죠. 어느 날 오후부터 제 휴대폰으로 시댁 식구들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큰고모, 작은아버지, 심지어 얼굴도 몇 번 못 본 사촌 시누이까지 돌아가며 전화를 걸어왔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어 큰고모의 전화를 받았죠. 아유, 하경아. 너 도대체 시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어머니가 아주 시금전폐하고 드러누우셨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용돈을 하루아침에 뚝 끊어버릴 수가 있니? 어른 공경할 줄 모르는 아주 지독한 년이라고 집안에 소문이 쫙 퍼졌어. 빨리 어머니 찾아가서 싹싹 빌고 용돈 다시 붙여드려라. 큰고모의 일방적인 호통을 듣고 있자니 헛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뒤에서 며느리 욕을 하다가 들킨 자기 잘못은 쏙 빼놓고 그저 며느리가 돈줄을 끊어서 억울하다며 친척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모님, 어머니가 제가 보내드린 용돈을 동네방네 푼돈이라고 욕하고 다니신 것도 혹시 말씀하시던가요? 제가 며느리 노릇 제대로 안 한다고 뒤에서 저를 짐승 취급하신 건요? 저는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그 불쾌한 푼돈 안 보내드리기로 한 것뿐이니까 고모님도 더 이상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할 말만 딱 끝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한테 안 통하니까 그 불똥은 고스란히 남편에게로 튀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의 몰골은 아주 말이 아니었어요.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쥐어뜯었는지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가방을 거실 바닥에 툭 던지더니 소파에 쓰러지듯 눕더군요. 아씨, 진짜 미치겠네. 여보, 너 고모들한테 도대체 뭐라고 한 거야? 오늘 하루 종일 친척들한테 전화와서 나 아주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너네 마누라가 대체 집안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시어머니를 이렇게 능멸하냐고 난리도 아니야. 남편은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자기가 중간에서 얼마나 시달렸는지 알아달라는 듯이 아주 억울한 표정이었죠. 네가 고집 부리니까 일이 이렇게 커지잖아. 엄마가 동네 사람들한테 말실수 좀 한 거 가지고 네가 유난을 떠니까 우리 집안이 지금 쑥대밭이 됐어. 나 중간에서 미치고 팔짝 뛰겠으니까 제발 그만 좀 해. 내일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서 네가 잘못했다고 화푸시라고 한마디만 해. 그리고 끄는 용돈 다시 보내. 남편의 뻔뻔한 읍소에 저는 가만히 팔짱을 끼고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불쌍해 보이기는커녕 한없이 한심하고 찌질해 보였어요. 당신이 지금 중간에서 미치겠는 이유가 뭔지 알아? 당신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이야. 어머니가 나한테 함부로 할 때 당신은 중간에서 바람막이 역할 한번 제대로 한 적 있어? 내 편은커녕 맨날 당신 어머니랑 시누이 편에 서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잖아. 이제 와서 나보고 고개를 숙이라고? 꿈깨. 제 단호한 거절에 남편은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너 진짜 말 다 했어? 네가 아무리 억울해도 그렇지. 겨우 50만 원 주던 거 가지고 아주 유세는 혼자 다 떠네. 내가 번 돈으로 생색 좀 냈으면 이제 엄마한테 그만 져줄 때도 됐잖아. 겨우 50만 원. 남편의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마쳤습니다. 드디어 준비해둔 폭탄을 터뜨릴 시간이 온 거였죠. 저는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엑셀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프린트해둔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거실로 돌아온 저는 그 서류를 남편의 얼굴 앞 탁자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데?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똑바로 읽어봐. 내가 지난 3년 동안 당신 집구석에 바친 돈의 총합이니까. 남편의 시선이 종이 위를 빠르게 훑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달도 빠짐없이 보낸 용돈 내역이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매달 50만 원씩 36개월, 그것만 해도 벌써 1,8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명절마다 따로 챙겨드린 양가 부모님 용돈 100만 원씩 총 600만 원. 어머니 생신, 시아버님 제사, 시누이 생일마다 사다 바친 선물과 케이크 비용들. 철 바뀔 때마다 어머니 기력 보충하시라고 지어드린 비싼 한약 영수증까지 모조리 다 합산해 두었어요. 맨 아래에 빨간색 글씨로 굵게 찍힌 총액은 무려 2,4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는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종이와 제 얼굴을 번갈아 가며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2,400만 원. 남편의 입에서 바람 빠진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라 체감하지 못했던 그 액수가 3년치로 뭉쳐져 숫자로 눈앞에 나타나자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당신 어머니가 동네방네 푼돈이라고 비웃고 다니신 그 돈이 자그마치 2,400만 원이야. 내 월급이 얼만지 당신도 알지? 내가 나 입을 옷 하나 안 사고 점심값 아끼려고 매일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모은 피 같은 돈이라고. 그런데 뭐? 겨우 50만 원 가지고 유세를 떨어? 당신이 나한테 당신 월급 통장 맡기면서 양가 부모님 용돈 알아서 하라고 했을 때 내가 우리 엄마한테는 얼마 보냈는지 알아? 30만 원이야. 남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우리 불쌍한 엄마는 고작 30만 원 받으면서도 딸내미 시댁에서 기죽을까봐 고맙다고 우셨어. 근데 당신 어머니는 2,400만 원을 홀라당 다 삼키고도 나를 요물이라고 욕하셨지. 이 서류 보니까 어때? 아직도 내가 사과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종이를 쥔 손만 하얗게 질려 있을 뿐이었어요. 숫자가 주는 명백한 팩트 앞에서는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 마마보이라도 변명할 거리를 찾지 못한 겁니다. 당신 친척들이 또 전화해서 난리치면 이 서류 사진 찍어서 싹 다 전송해. 며느리가 2,400만 원 바치고도 요물 소리 듣는 집안이라고 동네방네 다 떠벌려 보라고.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어머니 용돈 챙겨드리고 싶으면 당신이 알아서 투잡을 뛰든 대리운전을 하든 해서 벌어다 드려. 나는 이제부터 내 돈, 우리 엄마를 위해서만 쓸 거니까.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제 말에 남편은 입만 뻐끔거릴 뿐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을 두고 저는 당당하게 뒤돌아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쾅 하고 문을 닫는 순간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숫자. 그것이야말로 시어머니의 거짓된 피해자 행세와 남편의 억지를 단번에 박살내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무기였던 겁니다. 이제 공은 저들에게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과연 이 무거운 진실 앞에서 그 오만한 시어머니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지켜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용돈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어느덧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생활비 통장에는 매달 50만 원씩 차곡차곡 돈이 쌓여갔죠.
그 돈으로 우리 친정엄마 집에 있는 낡은 세탁기도 번듯한 새 것으로 바꿔드리고 제 몫에 예쁜 옷도 한 벌 샀습니다. 저를 위해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친정엄마를 위해 돈을 쓰니 이렇게 행복하고 가슴이 꽉 차오르는 기분일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반면 시댁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이 따로 없었습니다. 2,400만 원이라는 숫자의 무게에 완전히 짓눌려버린 남편은 그날 이후로 눈에 띄게 달라졌거든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느라 바빴습니다. 예전처럼 소파에 벌러덩 누워 물 가져와라, 과일 깎아라 하며 상전 노릇을 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졌죠. 무엇보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시어머니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 이름이 뜨자 남편은 미간을 잔뜩 찌푸리더니 한숨을 푹 쉬더군요. 여보세요. 아, 엄마. 나 지금 바빠. 돈? 아니,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자꾸 나한테 돈 타령이야. 하경이가 생활비 통장 꽉 쥐고 있어서 나 진짜 10원 한 장 맘대로 못 쓴단 말이야. 엄마 동네 모임 회비 낼 돈 없는 걸 왜 자꾸 나한테 와서 그래. 주희한테 달라고 해. 주희도 돈 없다고 해? 아, 몰라. 나 진짜 피곤하니까 알아서 해. 남편은 짜증을 확 내며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슬쩍 떠보듯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으셔? 돈이 왜 필요하시대? 남편은 인상을 팍 쓰며 머리를 극적이며 투덜거렸습니다. 아, 몰라. 엄마가 요즘 동네 모임 나갈 돈도 없고 친구들 경조사비 낼 돈도 없다고 나보고 붙여달래잖아. 나 차 할부금 내기도 빠듯한데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진짜. 네가 돈을 뚝 끊어버리니까 나만 중간에서 달달 볶이고 피곤해 죽겠어, 아주. 남편의 그 찌질하고 한심한 불평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아주 통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제가 끊어버린 50만 원 때문에 생활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계셨던 겁니다. 매달 며느리가 바치던 돈으로 동네 모임에 나가서 밥값도 턱턱 내고 사모님 행세를 하셨다더군요. 그런데 그 돈줄이 하루아침에 싹 말라버렸으니 당장 밥값 낼 돈조차 없어서 바깥 출입조차 제대로 못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들한테 손을 벌려봐도 남편 역시 자기가 번 돈으로 그 큰 구멍을 메워줄 능력이 안 되니 슬금슬금 피하기만 했고요. 그렇게 잘났다고 감싸고 돌던 시누이도 자기 월급 쪽에서 엄마 용돈 드릴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깟 푼돈 없어도 아들이 다 알아서 떵떵거리며 호강시켜줄 거라며 큰 소리 치시던 시어머니였죠. 결국 자기 핏줄들도 돈 앞에서는 남이나 다름없이 등을 돌린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터였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던 그 돈이 결코 며느리가 생색내기 위해 던져주던 가벼운 푼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하고 계시겠죠. 며느리의 귀한 희생을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차갑고 매서운지 이제야 톡톡히 치르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석 달째 시댁과 완벽하게 담을 쌓고 지내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제 휴대폰이 지잉하고 울렸습니다. 화면을 내려다본 저는 하마터면 마시던 차를 뿜을 뻔했어요. 발신자 번호에 시어머니의 이름이 떡하니 떠 있었거든요. 받지 말고 그냥 끊어버릴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만에 걸려온 전화 너머로 과연 무슨 소리를 하실지 아주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통화 버튼을 누르고 귀에 휴대폰을 가져다 댔습니다. 여보세요 하고
먼저 인사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듣고만 있었죠.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주 낯설고 쉰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어요. 얘야, 나다. 하경아. 기세등등해서 저를 쥐잡듯이 잡으시던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잔뜩 주눅이 들어서 덜덜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컥컥하며 마른 기침을 하시더니 이내 훌쩍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경아, 내가 미쳤었다. 내가 아주 단단히 정신이 나갔었어. 그 콧대 높고 자존심 세던 시어머니가 미쳤었다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말을 내뱉으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하고 뛰었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감정을 억눌렀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한 울음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네가 매달 그렇게 꼬박꼬박 보내준 돈, 그거 절대 푼돈 아니었어.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지. 그 귀한 돈을 네가 안 먹고 안 입고 우리 집안에 바친 그 정성을 내가 왜 그렇게 입방정을 떨며 짓밟았는지 모르겠다. 나 천벌 받아도 싸다. 하경아, 내가 다 잘못했다. 시어머니의 흐느낌이 귓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뉘우치는 그 처절한 울음소리를 듣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마냥 꼬시고 통쾌할 줄만 알았는데 막상 시어머니가 펑펑 우시며 비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한없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약해지지 않으려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약해져서 어머님 울지 마세요 하고 받아주면 호구 같던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하경아, 듣고 있니? 제발 대답 좀 해다오. 우리 아들도 이제 나한테 전화 한 통 안 한다. 주위 그 기집애도지 살기 바쁘다고 어미는 쳐다보지도 않아. 내가 복을 발로 찼어. 네가 우리 집안 기둥이었는데 그걸 내가 내 손으로 박살을 냈어. 제발 나 한 번만 만나주라. 내가 내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하마. 응? 하경아, 제발 한 번만. 애원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처절하고 절박했습니다. 그토록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며 남편 돈으로 호강하겠다던 분이 이제는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며느리에게 매달리고 계셨죠. 돈이 끊기고 친자식들의 차가운 외면을 받고 나서야 며느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크고 소중했는지 비로소 뼈저리게 깨달으신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꾹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길었던 침묵을 깨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 입에서 나온 그 서늘한 단 한마디에 전화기 너머의 시어머니는 헉하고 밭은 숨을 멈추셨습니다. 잠시 후 저는 아주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일 오후 3시에 저희 집 근처 사거리 커피숍으로 나오세요. 거기서 뵙겠습니다. 제가 만남을 허락하자 시어머니는 고맙다며 연신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제 마음은 파도 한 점 없는 호수처럼 고요하기만 했어요. 다음 날 약속 시간에 맞춰 나간 커피숍에는 시어머니가 먼저 와서 앉아 계셨습니다.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시어머니의 모습은 무척이나 초라해져 있었죠. 늘 화려한 명품 옷에 진주 목걸이를 두르고 꼿꼿하게 앉아 계시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푹 꺼져서 3년은 좋게 더 늙어 보이셨어요. 제가 다가가서 자리에 앉자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제 눈치를 살피셨습니다. 하경아, 나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저를 부르는 시어머니의 두 손은 찻잔을 쥔 채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시선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50만 원이 아까워서 당장 돈을 끊어버린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돈이 아니라 제 마음을 아주 무참하게 짓밟으셨잖아요. 제 입에서 나온 직설적인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돈은 그냥 뚝 떨어지는 푼돈이 아니었어요. 친정 엄마한테는 불효녀 소리 들어가면서도 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제 피와 땀을 갈아 넣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동네 사람한테 푼돈이라고 비웃으시고 저를 맹꽁이의 요물이라고 욕하셨죠. 신우이랑 둘이서 카톡방 만들어 놓고 매일 제 흉 보면서 낄낄거리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어깨가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테이블 위로 뚝뚝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저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한테 생색낸 적 없습니다.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서 발버둥 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 진심을 비웃고 저를 아주 철저하게 바보로 만드셨습니다. 내가 미쳤었다. 내가 진짜로 정신이 나갔었어. 네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주는 걸 당연한 줄만 알고 내가 배가 불렀었다. 하경아,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내가 이렇게 내 앞에서 두 손 싹싹 빌 테니까 제발 나 좀 살려다오. 시어머니는 테이블 위로 두 손을 모아 쥐고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의 눈을 속이려는 가짜 연기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어떤 귀한 것을 제 발로 걷어차 버렸는지 뼈저리게 후회하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어머니, 용서는요, 아주 천천히 할게요. 어머니가 우신다고 해서 제가 당장 예전처럼 호구 며느리로 돌아갈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한번 깨진 접시는 다시 붙여도 금이 남아있는 법이잖아요. 저희 관계도 이제 예전처럼 다정하고 살가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로는 절대 못 돌아가요. 시어머니는 제 단호한 말에 절망하신 듯 얼굴을 감싸주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어요. 하지만 시댁과의 문을 아주 완전히 닫아버리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어머니가 진심으로 변하시고 반성하시는 그만큼만, 딱 그만큼만 저도 어머니한테 다가갈 겁니다. 오늘 할 말은 다 했으니 이만 일어날게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커피숍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볍고 상쾌했어요. 스스로를 올가매던 착한 며느리라는 무거운 족쇄를 완전히 끊어내고 아주 자유롭게 날아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 많은 것이 변했고 또 새로워졌죠. 가장 놀라운 건 바로 시어머니의 변화였습니다. 50만 원씩 들어가던 용돈은 20만 원으로 확 줄였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 억지로 챙기던 비싼 선물들도 깔끔하게 없애버렸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불평 한마디 없으십니다. 오히려 한 달에 한두 번씩 남편 편에 작은 반찬통을 챙겨보내기 시작하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가 밥도 안 해먹냐고 호통을 치셨겠지만 지금은 정성껏 만든 밑반찬을 보내주시며 아주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오십니다. 하경아, 네가 오징어채 볶음 좋아한다고 해서 조금 만들어봤다. 회사 다니느라 힘들 텐데 밥 거르지 말고 챙겨 먹어라. 항상 고맙다,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고맙다는 말이 이제는 가식이나 연기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예전처럼 굽신거리거나 애교를 부리지 않아요. 그저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도 건강 챙기세요 하고 아주 담백하게 대답할 뿐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억지로 만들어낸 가짜 평화보다 지금의 이 적당한 거리가 훨씬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저를 얄밉게 헐뜯던 시누이는 남편에게 단단히 혼쭐이 난 이후로 제 앞에서는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눈치만 슬슬 보고 있고요. 남편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툭하면 자기 엄마 편만 들면서 저를 몰아세우던 마마보이는 이제 세상에 없어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무언가 무리한 요구를 하려고 하면 남편이 나서서 딱 잘라 거절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는데 당신 피곤하면 가지 말자. 내가 엄마한테 당신 주말엔 집에서 쉬어야 한다고 말해놓을게. 그래. 나 이번 주에 야근 많아서 피곤했는데 당신이 알아서 잘 말해줘. 고마워 여보. 당연한 걸 뭘. 당신 푹 쉬고 저녁엔 나랑 맛있는 거나 시켜 먹자. 이렇게 제 옆에 든든하게 서서 저를 지켜주는 법을 드디어 배운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희는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요. 가끔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만약 제가 그때 그 통화를 듣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평생 제 자신이 바보 취급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속을 새카맣게 태우며 살아가고 있었겠죠. 친정 엄마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까지 억지로 시댁에 사랑받으려 애썼던 제 과거가 참 멍청하게 느껴집니다. 효도는 결코 억지로 강요받는 의무가 아닙니다. 우러나오는 마음이죠. 그리고 그 귀한 마음은 누군가 함부로 짓밟고 무시하면 언제든 차갑게 식어서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저는 그 마음을 챙겨서 아주 멀리 떠났다가 이제야 조금씩 다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건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했을 때만 가능한 아주 특별한 기적이겠죠. 앞으로도 저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저를 가장 사랑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저 자신이니까요.